안녕하세요. 저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던 시가에서 탈출한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기막히고 열불 터지는 시집살이 경험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시모는 말로만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 아니라 손찌검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나고 그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던 지난날을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회사를 한창 다니고 있을 무렵 엄마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외로움과 서글픔이 똘똘 뭉쳐 찾아왔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직장과 집 밖에 모르며 살았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누굴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데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이 컸고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직장은 꼬박꼬박 다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삶의 끈은 놓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회사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죠. 자주 가던 곳이다 보니 나중에는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할 정도로 친해졌어요. 물론 대화라고 해봤자 날씨 얘기 정도가 다였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를 마치고 그 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해서 밖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창밖에는 한 엄마와 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딸은 조잘거리고 있고 그 엄마는 딸을 따스하게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없이 엄마랑만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삶은 너무 외롭고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살면서도 한 번씩 견딜 수 없는 슬픔이 휘몰아치는 기분이었죠. 저는 누가 볼까봐 고개를 파묻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장님이 제 앞으로 초코 케이크 하나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 안 시켰는데. 단골 서비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다고 그랬죠. 초코 케이크는 맛있었고 저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에게 잘 먹었다고 하며 접시를 가져다 드리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내가 아까 우는 모습을 봤나 보다 싶어서 민망해지더라고요. 아, 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울컥하게 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주신 거예요? 네. 힘들거나 우울할 때 달달한 거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 순간 마음이 좀 징 울리더라고요. 단골이긴 해도 그냥 손님일 뿐인데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사장님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해 보였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말했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제가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우산이 없으면 자기 걸 쓰고 가라고 주셨어요. 그럼 사장님은 뭐 쓰시게요? 저는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쓰고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만큼 쓰고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고 그 우산을 빌려서 나왔어요. 저는 우산을 돌려드리면서 점심때 드시라고 일식 도시락 하나를 사왔습니다. 카페는 혼자 운영하시는 듯 했고 저번에 보니까 식사 시간에 김밥을 드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뭘 이런 것까지 사오냐며 고맙다고 했고 다음번에 커피 공짜로 드릴 테니 꼭 오라고 했죠. 그렇게 그 일을 계기로 그 사장님과 저는 사장과 손님 이상의 관계로 친해졌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풋풋한 연애 스토리일 겁니다. 그 남자와 제가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두고두고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남자를 만난 것을 후회합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사귄 것도 결혼한 것도 후회를 하죠.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고나 할까요?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운영하던 그 카페가 있는 건물이 그 어머님의 소유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남자의 카페 말고도 점포가 여러 개 더 있었는데 그 임대료를 받으셨었죠. 여유가 있는 집이었고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도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를 꼭 안아주기까지 하셨었거든요. 아휴, 예쁘다. 종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종우가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데리고 왔네. 들어오는데 선녀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과찬이세요, 어머니. 온다고 고생했어. 배고프지? 내가 먼저 주문해놨어. 괜찮지? 네, 그럼요.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저를 대하셨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친만큼이나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었다고? 네. 그러면 아버지랑은? 연락 끊긴 지 좀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마저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은비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이제 우리 종우랑 결혼하면 우리 식구 되는 거잖아. 나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만이라도. 말씀만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한 가족이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종우 앞으로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거기서 살면 되고 혼수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돈 있고 그런 건 제가 하는 게 맞죠. 됐어. 그런 건 네가 잘 들고 있어. 우리 집이 없는 집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 저는 어머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나 안쓰럽다고 좋은 시댁과 남편을 보내주시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인간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이셨어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다니셨고 정기적으로 밥차 봉사활동도 하셨죠. 젊었을 때 큰 식당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솜씨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참 멋지신 분이구나.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어머님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그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위층에서 물이 새서 천장이 다 젖었는데 뜯어보니 공사가 꽤 크다고 했어요. 위층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위층은 보험도 안 들어져 있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죠. 당장 한 달 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어머님은 위층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샌 집에서 살기는 힘드니까 일단 해결될 때까지는 본가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합가를 제안하신 거죠. 갑자기 합가를 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니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 싫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님과 이미 잘 지내고 있었고 워낙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편 결혼하고 나면 그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도 됐는데 당분간은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고 곧장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저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희는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잘 갔다 왔니? 네, 어머님 덕분에요. 그래, 배고프지? 벌써 저녁 시간 다 됐네요. 손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 준비부터 해라. 간단한 장은 내가 봐놨으니까. 그 말을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막 돌아와서 몹시 피곤했기에 그날은 나가서 먹거나 간단히 시켜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지만 애써 티내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선 말 못하고 방에 들어와서야 에이, 엄마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나가서 먹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주방에 들어갔죠. 어머님은 된장찌개 끓여서 간단히 먹자고 하셨고 저보고 할 줄 아냐고 하셨어요. 엄마랑 살 때도 제가 종종 음식도 만들었기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식사니만큼 날은 진땀 흘려가며 정성껏 만들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드시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시는 겁니다. 아휴, 뭐가 이렇게 짜? 많이 짠가요, 어머니? 네가 먹어봐라. 너 집에서 이렇게 먹었니? 그런데 어머님의 말투에 좀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저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너무 차갑고 싸늘한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음식 타박을 하셨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그렇게 짠지 모르겠더라고요. 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 그럼 안 짜다는 거야? 너는 혀가 없니? 어머님은 너무 거침없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죠. 분명 그전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다정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인상까지 찌푸리며 너무 심하게 말하시니까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남편은 먹어보더니 짜긴 짜네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니 된장찌개를 들고 가서 물을 넣고 다시 끓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제대로 배워온 게 없으니. 저는 그 상황이 전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님이 저한테 타박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 알던 어머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 있어서는 예민하신가 보다. 앞으로는 음식을 짜지 않게 만들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식사 후 저는 어머님 기분도 풀어드릴 겸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가서 선물 사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가방을 꺼내놓았습니다. 꽤나 고심해서 고른 명품 가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가방을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너는 이게 나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골랐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너 내가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알잖아. 근데 이런 색을 골라? 이게 나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네가 보는 안목이 없는 거고 그냥 적당히 고른 거면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가방을 저한테 미시더라고요. 너나 해라. 나는 그런 색 안 맨다. 가방은 특이한 색도 아니고 진한 녹색이었는데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곱깝게 저를 보시면서 도로 갖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드렸는데 그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투와 행동에 너무 놀랐고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옆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저보고 그냥 자기가 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상황에선 남의 일인 양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심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 나한테 왜 저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가 왜? 너무 차갑게 말하시고 선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온 건데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신가? 엄마가 아파트 누수 문제 때문에 요즘 신경 쓸 게 많거든. 그래서 예민해져 있어서 그러신가 봐. 그래서 그러신 거야? 그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의 낯선 얼굴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 어머님은 또 전날과는 다르게 환히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푹 잤어? 좀 더 자지 그랬어. 네? 그래도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아휴, 밥이야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고. 비행기 오래 타서 피곤할 텐데 좀 더 들어가서 잘래? 아니에요, 어머니.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지신 듯 환히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날은 또 제가 알던 어머님처럼 웃으며 대화도 잘하셨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심란했죠. 남편 말대로 어제는 그 누수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셔서 나한테 그러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마치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본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것을요. 본인 기분이 좋으면 저한테 새아가 하시면서 잘해주시고 갑자기 언짢아지거나 수가 틀리시면 표정부터 돌변하셨어요. 저한테는 야라고 하실 때도 많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머님의 기분이 바뀌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저는 어머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어머님은 임신 소식 없느냐고 자꾸 물으셨어요. 제가 아직은 없다고 했더니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든 센터를 다니든 뭐라도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또 아이도 천천히 갖고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센터를 다니거나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나 종우 씨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천천히 가진다고? 네. 그리고 회사도 저는 그냥 계속 다니고 싶거든요. 나중에 아이 생기고 나서 사정이 안 되면 그때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머님은 또 웃다가 표정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왜 애를 천천히 가져? 결혼했으면 빨리 낳아야지. 물론 생기면 낳는 거지만 일단은 순리대로.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니? 네? 결혼하면 애부터 가지는 건 당연한데 뭔 순리? 애 안 가지고 어쩌려고? 애 늦게 가지는 건 다 시간 낭비지. 그리고 나중에 네가 애 갖고 싶다 하면 그때는 애가 알아서 턱턱 생긴다니? 하면서 또 미간을 찌푸리며 따지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달라진 모습에 저는 심장부터 쿵쾅거리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은 표정으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근데 아이는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너 말 웃기게 한다. 부부가 상의해서 할 일을 내가 나선다 그거니? 그게 아니라 종우 씨도 아이는 천천히 가졌으면 하거든요. 뭔 헛소리니? 종우는 내 생각이랑 똑같다. 아니요. 저한테 분명히 천천히 가지겠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종우 핑계를 대고 있어? 종우 씨 핑계가 아니라 어디 물어봐? 너 종우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어쩔래?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따지는데 무섭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 종우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어디 두고 봐? 그렇게 어머님은 화가 나서 자리를 뜨셨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부부끼리 상의해서 하겠다고 한 걸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라고 하고 저보고도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죠. 네가 말해봐라. 애 천천히 가지자고 했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으니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쓱 보더라고요.
말해봐. 내가 분명히 결혼하면 애는 바로 가지라고 했는데 네 와이프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너 천천히 가진다고 했어? 아니, 천천히 가진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기면 바로 낳을 건데. 너 그런 소리 안 했지? 예.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종우 씨, 나하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제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탁 하고 때리셨어요. 저는 처음에 머리를 맞고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맞은 건가? 얼이 빠져서 멍하게 어머님을 보고 있었죠. 너 왜 없는 말을 하고 난리야?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서 벌써부터 남편 핑계나 대고 너 그렇게 배웠어? 저는 그제야 내가 맞은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자면 할 것이지 어디서? 어머니,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를 때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따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갔고 짐을 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변해버린 어머님을 보며 가뜩이나 이게 맞나 싶었는데 손찌검까지 당하다니 이건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내려왔고 어머님도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그대로 짐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와서 갈 곳은 없었어요. 엄마와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있긴 한데 거기는 결혼하면서 전세를 줬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이모 생각이 났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도 놀라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네 집에 가자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하긴 그래서 남편과 좀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싸웠다고 집을 나오면 되느냐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방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자고 얼른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다 무시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당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계속 더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혼할 거다 라는 문자 한 통만 남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남편을 만나기는 해야 했기에 따로 밖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머님도 같이 나온 거예요. 저는 경악하며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며 안 좋은 습관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예전에 종우 씨도 한 번씩 잘 때렸다고 했습니다. 욱하면 손찌검 하는 게 습관적인 거였는데 나중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고치려고 했대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님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편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더는 못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매달리셨고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나도 한 번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머님 안 볼 거라고 했고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님은 좀 과장될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단호한 행동을 취했으니 어머님도 앞으로는 조심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저 타고 다니라며 차까지 선물해 주신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이미 사서 차키까지 제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도 조심하고 계시기에 그날의 일은 저도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우연히 어머님이 친구분과 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왔었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님은 안 계셨고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약 먹고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목이 말라 1층 주방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통화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내려오려고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 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 거라곤 하나도 없는 거 성격 하나는 순한 것 같아서 결혼 허락했더니 그거 머리 한 대 때렸다고 이혼하겠다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는 게 짐까지 싸들고 나가고 내가 생각 같아선 그 머리채를 잡아 끌고 와서 두들겨 패고 싶은 걸 종우가 보고 있어서 참았다. 그래, 나 성질 많이 죽었지. 기억나지? 예전에 종우랑 만나지 말라는데도 종우 만나다가 걸렸던 그 고졸기 집에 내가 그 기집애 집 찾아가서 머리끄덩이 잡았잖아. 아니, 내가 그때처럼 머리끄덩이 잡은 것도 아니고 머리 한 대 척기로서니 바로 짐 싸들고 나가고. 아휴, 아주 상전이야. 어디 두고 봐. 내가 지금은 참고 있는데 나중에 애만 낳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지가 애 낳고 또 어딜 도망가겠어. 시어머니 말을 똑바로 들어야지. 어디 지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머님과 단둘이 그 집에 있는 것조차도 갑자기 확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제가 올라가는 인기척에 어머님이 급히 나오셨고 저를 보셨어요.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너 있었니? 회사는? 몸이 안 좋아서 반차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 올라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피해서 방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니? 저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고 어머님은 낭패스러운 표정과 함께 웃으며 저를 달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오해가 있었나 본데. 아니요, 어머니.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긴.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이러실 거면 왜 결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길들이려고 하시고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를 낳으면 그때 두고 보자고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어머님 보시기에 모자란 구석 많은 저 며느리로 맞이해서 어머님 입맛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 너 지금 무슨 말하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어머님 생각대로 그렇게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또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저는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마침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죠. 방에 들어오다가 어머님과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면 이혼하게? 또 저번처럼 나가게? 내가 뭐 어쨌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줘. 내가 너한테 요즘 얼마나 잘하니. 그런데도 성에 안 차? 어머니, 저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쩌길 바라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눈치만 보고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눈치도 안 보려고 그랬어? 여보, 왜 그래? 저는 도저히 못 참겠는 기분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그런 며느리도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종우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내 아들 결혼 반년도 안 돼서 이혼남이라도 만들겠다고? 그게 대수인가요? 그 말에 어머님 눈이 확 돌더니 갑자기 저를 또 때리려고 손을 확 드는 겁니다. 저는 시겁했고 어머님은 참는 듯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너는 가만 보면 참 매를 부르는 것 같다. 막말로 너 뭐 볼 거 있니? 부모가 있기래, 돈이 많기래, 직업이 대단하기래. 그런 너를 돈 한 푼 해올 필요 없이 시집 오라고 했다. 너한테 차도 사줬어. 내가 여기서 뭘 더하리? 어머님은 저한테 고함을 지르셨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한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 또 때리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머님 정상 아니세요. 저 이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또 때리셨어요.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시면서요. 한 대 맞고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를 때리셨고 그 후 마구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완전 강분한 상태였고 미친 듯이 저를 때리는 겁니다. 머리며 팔, 몸통이며 닥치는 대로 마구요. 저는 아프기도 아프고 갑작스러운 구타에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좀 말리는 척 하다가 어머님이 나오라고 밀치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밀쳤고 그대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웠죠. 울면서 경찰서로 달려갔고 가자마자 산발인 상태로 시어머니한테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바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경찰이 시어머니가 때렸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는데 그 증거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맞은 건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나요? 폭행죄로 고소는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이모에게 연락을 했고 제 연락을 받고 이모가 놀라서 달려오셨죠. 시어머니한테 구타당했다는 얘기에 이모도 기함하시면서 그러면 저번에 집 나온 것도 구타당해서 그런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맞다고 했고 이모는 화가 나서 너네 시어머니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시어머니가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느냐고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자기를 밀치고 도망갔다면서 그래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네가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분명 자기 엄마가 저 때리는 걸 봐놓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비겁하고 상종도 못할 인간이구나 싶었죠. 너무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혼 사유는 시모의 폭행 때문이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기에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걸었고 무려 2년여간의 긴 시간 끝에 겨우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에 관한 입증이 안 돼서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고 억울함과 상처만 남은 이혼이었죠. 하지만 그런 미친 인간들하고 끝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도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우울한 생각도 심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사람들하고 엮였나 싶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전 지인의 추천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도 잘 가야 하는데 지인이 추천한 곳은 의사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에 맞는 처방도 잘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여의사인데 푸근하고 정이 있는 분이라서 병원 상담이지만 그냥 지인한테 털어놓는 기분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동네였기에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어요. 원장님도 제 이야기에 안타까워해주고 진심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이혼 결정하고 잘 끝낸 거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또 홀가분하게 지난 날을 털어놓고 약도 복용하면서 훨씬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담도 종료되고 약도 끊고 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말이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재혼을 한다는 건지. 참 기가 막히고 그 결혼한다는 여자는 이런 걸 다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하는지 궁금했고 가능만 하다면 그 여자에게 시모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렇게 전 남편이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게 되었고 상대 여자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 여자네 부모님과도 왕래를 자주 하는지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았더라고요. 넉살 좋게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 여자의 어머님이 다름 아닌 제 상담을 해주셨던 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사진 밑에 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장모님, 제가 결혼하면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코멘트까지 달았더라고요. 세상이 좁다고 해도 어떻게 전 남편의 예비 장모가 제 주치의였던 정신과 의사라니.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제가 전시모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전시모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믿어주실 테니까요. 남편은 SNS에 웨딩 사진과 더불어 결혼 날짜까지 올려놓았기에 저는 이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식이 있던 날 증거로 쓸 순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찍어두었던 폭행 사진까지 챙겼습니다. 두 번째 폭행이 있던 날 시모가 무자비하게 저를 때렸기 때문에 얼굴과 팔 등에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찍어둔 사진이었죠. 그렇게 저는 마음먹고 결혼식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두 번째 결혼식이라서 사방팔방 알리기는 쪽팔렸는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식장은 고가의 스몰 웨딩 전문 예식장이었고 생각보다 사람은 많이 왔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입구 직원이 청첩장을 요구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니만큼 청첩장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안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청첩장이 없으면 입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여기 신부 어머님을 불러달라 그분한테 확인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부 어머님이 된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은비씨, 은비씨가 여길 왜? 안녕하셨어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따님 결혼식 전에 꼭 들으셔야 될 일이에요. 그 원장님은 너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저랑 의사와 한자로의 관계로는 만났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딸 결혼식에 나타났으니까요. 그 어머님은 일단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안으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좀 황당하네. 우리 딸 결혼식인 건 어떻게 알았고 여긴 왜 온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원장님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따님 결혼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따님이 결혼할 남자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서방을 안다고요? 네. 아니 어떻게... 그 순간 자리를 비운 신부 어머님을 찾으러 온 전시모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너 뭐야? 여기 어떻게 와? 저는 전시모를 보며 코웃음을 쳤죠. 잘 지내셨죠? 신수가 아주 훤하시네요.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 생활도 이혼 과정도 참 힘들었는데 어머님은 참 좋아 보이세요. 벌써 두 번째 며느리 얻게 되셔서 그런가? 그 말에 전시모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으려는 겁니다. 저를 끌고 나가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 한 번만 더 대봐요.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CCTV도 많고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또 때려보라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원장님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그럼 은비 씨 전 남편이 우리 이서방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원장님은 잘 아시죠?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그 속사정 다 아시잖아요. 저는 가방 속에서 사진도 다 꺼냈습니다. 사진까지 보여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상담만 진행했으니까. 결혼 생활이 6개월도 안 되는데 폭행만 2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따님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원장님은 충격으로 입을 못 다물었고 시모는 저보고 미쳤느냐고 여기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며 경비를 부르더라고요. 경비들이 달려왔고 저를 데리고 가려는 겁니다. 저는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바람에 거기 있던 하객들이 다 쳐다봤죠. 입구에 있던 전 남편까지도요.
저는 경비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놓쳤고 제 멍 사진들은 바닥에 다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경비한테 끌려 나가면서 외쳤죠. 어머니, 저 2번이나 때리시더니 새 며느리도 때리실 거 아니죠? 천벌 받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벙쪄 있는 전 남편에게도 외쳤습니다. 야, 이종우, 너도 그렇게 살지 마. 너네 엄마가 나 때릴 때 너 모른 척하고 너네 엄마 편만 들었지. 그따위로 살지 마. 너네 엄마보다 네가 더 병신이야. 알아? 저는 그렇게 밖으로 끌려나갔고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최소한 결혼하려는 신부 측에는 다 알렸으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얼마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정신과 원장님이셨어요. 좀 보자고 했고 저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장님은 병원 말고 밖에서 보자고 했고 카페에서 보기로 했죠. 어쨌든 제가 딸 결혼식에 깽판을 친 건 맞으니 죄송한 마음도 좀 있긴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그분은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앉았습니다. 왔어요? 네. 그날 경비들한테 끌려갔는데 괜찮았어요? 나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이해합니다. 놀라셨겠죠. 저도 사실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맺힌 게 많아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은비 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는 내가 잘 알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건 맞아요. 나한테 따로 알려주던지 했어야죠. 저희 딸도 그날 일로 상처가 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비 씨가 그 사실을 알려준 건 고마워요. 나는 이서방, 아니 이종우도 그 엄마도 그런 사람들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심지어 우리한테는 재혼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것까지 거짓말을 했나요? 서류 떼보면 금방 들통날 일을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도 기가 막혀서. 그날 은비 씨가 그렇게 나가고 결혼식장 쑥대밭했죠. 이종 엄마는 아니라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은비 씨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내가 은비 씨 주치인데 은비 씨 상태를 모르나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나는 진짜 폭행 사실이 없느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처음엔 절대 아니라더니 나중에는 그냥 가볍게 머리 한 대 친 거 가지고 난리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더 볼 것도 없다 싶어서 파혼했습니다. 딸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데 내가 은비 씨 얘기를 다 알잖아요. 그런 집에 미쳤다고 내 딸을 결혼시켜요? 맞습니다. 피해자는 저 하나로도 좋게요. 그날에는 너무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은비 씨한텐 고마워요. 덕분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하고 사돈 맺는 거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초혼이라고 속인 거 책임 반드시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번잡한 거 싫다고 일가 친척들, 지인들만 모아서 스몰 웨딩 하자더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어쨌든 우리 딸이 진흙탕에 들어갈 뻔한 거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원장님 딸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전 시댁이 저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폭로를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전 남편의 결혼은 물 건너갔고 원장님은 의도적으로 결혼 사실 숨기고 이혼 사유도 숨긴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결혼식 쳐들어가기 전에는 이래도 될까? 원장님이 내 예상과 달리 그럼에도 결혼을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이 됐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들은 얘긴데 전 시모는 누수가 있었던 아파트 윗집하고도 분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다가 그 집 애기 엄마를 때렸다고 했고 그 엄마가 전 시모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CCTV 증거도 있대요.
전 시모는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손부터 나가는 걸 보니 도저히 고쳐지지도 않는 정말 개도 못 줄 버릇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애기 엄마도 절대로 선처 못 해준다고 했다던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은 이제 지워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려고 해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 지내야 될 것 같거든요. 혼자지만 그런 저를 더 잘 보살피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